민법 석기시대 사랑해요. 안녕하십니까. 민법 제대로 배우자 석기시대 TV 민석기입니다. 자, 오늘 갑자기 또 영상을 좀 켰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모의고사 4월 전국모의고사 방문각 전국모의고사 해설 및 총평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방문각 사이트에서 이미 좀 해설 강의 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기는 한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학생들이 짤막하게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이 있어서 저 영상 찍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학개론 강의하시는 국승옥 교수님이 모의고사 해설 정도는 유튜브에서 같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 의견을 좀 주셔가지고 그걸 좀 받아들여서 가능하면은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이렇게 시험 끝나고 적당한 시기에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수업의 전체적인 내용은 문제를 일일이 다 이렇게 풀어보는 것보다도 문제를 내가 풀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영상에서 보시도록 하죠. 네, 먼저 문제 전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 구성상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이번 모의고사는 이제 4월 달에 전국 모의고사로 치러졌고요. 그리고 박물관에서 치러지는 이제 올해 두 번째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많이 배정하지는 않았고요. 난이도 하, 기본적인 암기사항만 점검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절반 정도 배정을 하고, 그리고 난이도 중급 판례나 좀 이론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 문제들 14문제, 그리고 좀 풀기 어려운 사례 문제들 6문제 정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4월 달까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난이도 하 문제에서 한두 개 실수가 있더라도 난이도 중 정도 문제를 절반 정도 맞춰준다라고 하면 60점 이상이 가능하도록 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학원에서 진도가 다 나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민법 과목은 이제 분량상의 문제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점수가 그렇게 60점까지 가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좀 생각을 하고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구성비상으로 실제 시험에서는 판례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초기 학습 단계이기 때문에 조문의 비중을 좀 더 높여가지고 조문 비중을 40% 정도로 가져가고, 그리고 판례를 잘 숙지를 하면은 또 마찬가지 한 60점 정도까지는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마찬가지 좋은 판례를 이제 한 번 정도밖에 안 배운 상태에서는 정답 맞추는데 쉽지는 않았을 거고요. 점수로 여러분들이 현재 내 실력을 가늠할 것은 아니고, 실제 시험보다는 난이도 이제 하짜리 문제를 조금 더 많이, 그리고 판례 비중을 조금 더 좀 적게 배정을 했다는 점 참고를 하시는데, 실제 시험에서 난이도 하짜리를 일단 잘 맞추고 판례 문제를 잘 맞추는 게 전체적인 운영에서 안정감을 가져간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례 문제를 한 25% 정도, 11문제를 배정을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 사례 문제가 11문제 정도 배정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사례 문제는 이제 모두 다 맞춘다는 상황보다는 일부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를 털어내고 기본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게 더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안내 드리고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인데요.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로 구성된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기억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겠습니다만은 판례들이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2번 지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맺은 중개보수 약정, 자, 이 초과해서 맺은 중개보수, 초과수수료 약정이 되겠고, 잘했을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부분. 자, 출제에도 많이 활용되었고 이미 유명한 판례니까 다른 지문을 좀 삼각형이 나오는 상태에서라도 이번 지문에서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1번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로 분류해야 되겠고요. 자, 42번입니다. 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문제는 출제에서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실수 없이 판례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모든 지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사항 지위 남용행위가 법률적으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의 한 형태니까, 자, 그러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사회적 행위로 인정이 될 수가 있다. 맞겠죠, 그죠? 자,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개념이 이만큼이라면 불공정 법률행위 개념은 그보다 조금 더 작은 개념이니까 이 사이 영역에서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지만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영역이 이런 영역에서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유효기를 취득한 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문장이 좀 긴데 이렇게 됐을 때 좀 끊어서 평가를 해보면 반사회적 법률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한 자, 자 이는 반사회적 행위를 통해서라고 했으니까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통해서 등기를 했고 그러면은 이 등기는 취득을 했지만 등기를 취득했지만 소유권은 취득이 안 된 상태로 봐줘야 되겠고요. 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소유권 취득한 적이 없다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대방 쪽에서는 등기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고 자, 이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장을 할 수가 있다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을 좀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민법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3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자, 이 허위의 키워드를 좀 주셔야 되겠고요. 자, 허위의 근저당권이라면 무효겠지만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거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틀렸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자, 무효기는 한데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좀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지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는 출제를 가장 많이 한 판례이기도 하고요. 자, 이 판례를 모른다면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학습이 현저히 부족한 걸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른 판례들도 중요하지만 자, 이 3번 판례가 실수 없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 지문처럼 길고 평가가 어려운 지문이 앞서 나왔을 때 만약에 평가가 안 된다면 삼각형 정도 해놓고 빨리 지나갈 생각 하셔야지 자, 확실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이 틀린 거 고르시오 문제에서 자, 이 문장, 이번 문장의 시간이 너무 많이 매몰되지 않도록 관리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 구성을 할 때에도 이번 지문에 일부러 약간은 최신 판례 읽기 불편한 문장을 집어넣어가지고 3번 문제로 빠르게 갈 수 있는지를 좀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문제니까 자, 2번은 모르더라도 차차 공부하면 되지만 3번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답이 나왔다면 정답 3번으로 하고 자, 4번하고 5번은 읽지 않고 그냥 바로 패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시험 운영상 필요하겠네요. 자, 4번에 빠르게 보면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것. 자, 이렇게 임치의 키워드 좀 주시고 임치는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리고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자, 이건 읽으실 때 첩관계를 조건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불법 조건 붙은 법률행위니까 자, 이건 불법 조건, 반사회적 조건이 붙었으니까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4번하고 5번은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셔야 되겠고, 현재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따라 뭐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대체로 판례가 반영이 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들만 잘 찾아도 정답을 3번으로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많이 이해하기보다는 필요한 단어들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43번입니다. 자,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공무원. 자, 공무원이 사직의 표시를 했다. 자, 공무원이 한 의사표시는 비진입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자, 맞는 질문이네요. 자, 공법관계 뭐 신분행위 또는 뭐 이제 단체적 행위, 소송행위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 규정을 일절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건 내용적인 부분보다도 공무원이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진해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 부담한다. 자, 이런 문장은 이 앞부분 자, 진해한 의사표시 얘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항상 무효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증거, 입증을 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네요. 자, 세 번째, 의사표시 상대방의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의사표시 내용을 요지하지 않았다. 자, 이제 핵심은 요지하지 않았다가 될 텐데. 자, 그럼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민법은 요지를 해야 도달이 아니라 요지 가능성만으로 도달로 보기 때문에, 자, 도달되면 도달행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수령을 거절했다면 요지할 수가 있었는데 스스로 안 받은 거니까 가능성은 있었고, 실제로 안 읽었더라도 도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 지문은 의사표시 발송한 후에 사망하는 것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지문이고요. 5번 지문은 자, 이게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질문이네요. 이렇게 정답이 확인이 됐으면 4번하고 5번은 빠르게 기본 체크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번. 자,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요. 자, 이 44번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빠르게 파악이 되고 문제를 신속하게 풀 수 있다면 이걸 건드려도 좋겠지만은 앞쪽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가 사이즈도 크고 사례 문제고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풀지 말고 다른 문제 풀고 와서 이제 이 문제를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민법은 한 11개 문제 사례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뭐 많이 나올 때는 17개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례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선 문제들처럼 그냥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고 판례 외웠는지 점검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풀고 자, 이런 문제들은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할 생각 하셔야 되고 시간이 부족해서 찍더라도 이런 문제들 길고 사례형 문제들을 찍어야 그래야 풀어도 어차피 이건 실수가 나올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점수상에서 손해를 안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험 중간에는 건들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일단 푸는 요령 정도만 해보면 자, 갑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금으로 친구에게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이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 실제로 팔지 않을 거예요. 허위로 가장매매하고 의명의로 등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뭐 사람 많이 나온 건 아니니까 자, 이게 그림 그리고 뭐 이럴 것까지는 아니겠고 자 그러면 허위 표시로 매매 계약했으니까 자 이때는 등기는 을이 가져갔더라도 아직은 갑이 소유자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갑이 소유자니까 갑은 을의 등기를 말소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맞겠고 자 2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추인하면 자, 이 허위 표시는 절대적 무효 아닙니까? 추인될 수 있고 자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에서는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추인한 때부터 소급표 없이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3번 물로부터 X건물을 선의로 매수한 자에게 누구도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자, 선의에 매수한 자는 제3자죠. 자, 이제 매수한 자를 제3자를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방향성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자,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4번 을명의 X건물을 가압류한 을의 채권자 자, 가압류라고 나왔지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을의 채권자가 지금 X건물을 가압류했으니까 이 을의 채권자도 일종의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허위 표시에 관해서 선의로 추정되느냐고 물어보면 선의로 추정되는지 악의로 추정되는지 이것만 대답을 하면 돼요. 자, 우리 선의학에서 항상 선의 추정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가압류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문제를 잘못 풀고 있는 거고 자, 제3자는 선의로 추정돼. 그리고 민법은 항상 선의학에서는 선의가 추정돼. 이렇게 하면 4번이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을로부터 허위 표시를 모르고 전세권을 설정받은 병. 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자, 지금 계속해서 을로부터 매수한 자 3번. 자, 을로부터 3번은 매수한 자. 4번은 을명의 건물을 가압류한 자. 5번은 을로부터 전세권 설정받은 자. 다 제3자야, 다. 자, 제3자를 다양한 표현으로 써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문제 구성을 했는데 자, 이걸 제3자로 알아볼 수만 있다 그러면 자, 과실이 있었을 때 전세권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건 틀렸죠. 자, 우리 제3자는 선이면 자기 권리 인정받을 수 있고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지금 5번 지문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사례 문제라고 하지만 난이도 중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인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저렇게 빠르게 풀어내기에는 그렇게까지 뭐 숙련된 수험생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인정하고 간다면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침착하게 보면 기본적인 조문 그리고 제3자 개념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단 말이죠. 하지만 중간에 풀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마음이 다급해져서 필요한 말들을 찾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기술적으로 내가 점수를 잘 맞을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셔야지 내가 이걸 다 읽어가지고 뭐 무슨 지식의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걸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맞출 수 있는지만 그것만 테스트하는 게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풀다가 시간을 뺏기고 하지 마시고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뒤에 가서 기본 문제들을 더 빨리 풀고 오는 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차고입니다. 차고 파트는 자, 이게 판례로 반사회적 범위에 마찬가지로 판례로 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단원이 되겠고요. 자,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데 자, 1번 동기의 차고 취소하기 위해서
자, 그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표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했는데 합의 필요 없죠. 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어 있거나 표시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면 됩니다.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정답 1번에 쓰고 그냥 바로 지나가시면 되겠고 이렇게 쉬운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판례만 숙지가 되면 바로 풀 수 있는 표시만 되면 되고 합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되면 되고 마찬가지 2번하고 3번에 제가 좀 판단이 까다로운 판례 문제들 배정을 해 놓았는데 2번, 3번으로 가면 이미 이 문제는 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1번에서 확실하게 딱 끊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1번 문제만 좀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고요. 자, 2번하고 3번하고 이 문제들은 숙달이 되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이번 순환에서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저도 수업을 3월 달에 한 번 정도씩밖에 안 한 내용이라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삼각형 나올 수 있어요. 괜찮으니까 1번 지문에서 정확하게 하나를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46번. 자, 이번 모의고사에서 제가 모의고사라는 특징을 좀 학생들이 이해하길 바라면서 만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문제는 쉬워요. 자, 이걸 실수하시는 분들이 하는 행동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권 소멸사유 아닌 것. 나 대리권 소멸사유 알아. 자, 대리권 소멸사유 아닌 것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적당히 풀면 되겠지. 하고 그냥 막 풀어요. 자, 이러면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 자, 갑은 을의 임의대리입니다. 이 말. 출발할 때.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리 문제를 배워보면 갑이 본인이고 그리고 을이 대리 그리고 병이 상대방 이렇게 된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갑과 을이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갑이 을의 임의대리입니다. 그러면 을이 본인이고 그리고 갑이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 병은 문제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자, 이제 일부러 이거 바꿔놨는데 자, 문제를 내가 접근을 할 때 본인 대리인을 정확하게 안 보고 풀면 정말 쉬운 문제인데도 1번에 갑의 사망 맞지, 2번에 갑의 사망 맞지, 을의 사망 맞지, 그리고 3번에 갑의 성년후견 계시가 나왔을 때 자, 문제를 평상시 하던 대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갑을 본인이라고 보고 성년후견 계시가 소멸사유 아니니까 정답 3번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문제는 갑이 대리인이니까 자, 대리인의 성년후견 계시는 소멸사유가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려 을의 파산이 본인의 파산이니까 소멸사유가 아닌 게 돼서 정답이 4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틀리게 하려고 제가 악의적으로 문제를 뭐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실제로 시험에 이런 출제를 한 시험이 있어요. 우리 시험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그러면 출제자가 점검하고자 하는 건 사실 지식의 어떤 측면보다는 집중력 그리고 자,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점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멸사유를 다 외웠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을 집중력 있게 경험을 가지고 풀어주지 않으면 아는 건데 틀리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문제를 푸실 때 이번 모의고사 때 이걸 틀리신 분들은 틀려봤다는 경험으로 다음번에는 사례가 나오면 항상 자, 특히 대리 문제는 사람이 셋이나 되고 하니까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대충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건 쉬운 문제도 실수가 나오니까요. 자,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7번입니다. 대리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질문에 대리가 불공정인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궁박, 자, 이 궁박 체크해야죠. 자, 궁박은 대리인 표준 틀렸죠. 자, 궁박은 본인 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모든 하자 판단은 법률행위를 실제로 의사결정하고 있는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 궁박만큼은 효과에 관련된 요소라서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하니까 1번 질문 바로 틀렸고 틀린 거 고르셔 문제니까 바로 1번에 답을 쓰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들도 좀 넣어놨지만 이런 문제들이 쉽게 문제 풀 수 있고 기본적인 점검만 해도 풀 수 있게끔 한 문제들도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연습을 좀 하시기를 좀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48번으로 가볼까요? 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갑의 아들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위한 대리 얘기를 하면서 무권 대리 문제가 되겠는데 문제가 또 사례 문제고 사이즈도 커요. 물론 이건 조문만 정확히 숙지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체감 난이도는 크기나 뭐 이런 형태를 봤을 때에는 난이도 상짜리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미뤄뒀다가 나중에 푸는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겠고요. 자, 지금 뭐 잠깐 풀어보면 자, 아들 을이 무권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을이 대리권 없이 대리를 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자, 갑은 병뿐 아니라 을에게도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할 수 있죠. 추인은 누구에게나 좀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병에게 할 수 있고 을에게도 할 수 있고 둘 다 됩니다.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요. 자, 2번 병인 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대릴 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자, 지금 병이 알고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철회권 행사하지 못한다. 맞네요. 자, 이 철회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인정되니까 자, 그러면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 못하겠습니다. 3번 갑의 추인이 없으면 선의 무과실의 병은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자,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자, 병이 선택하고 그리고 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청구 중 하나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체크할 부분이 선택 누가 하는지 그리고 둘 다 하는 건지 하나만 하는 건지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게 되려면 또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야 된다는 전제사항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체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쉬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중간에 푸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4번 갑이 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 자, 대금을 받았다. 자, 이러면 자, 그러면 계약을 이행할 것 같은 행동을 했으니까 추인으로 볼 수 있다가 되겠네요. 자, 5번 갑이 사망해서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을 했다. 자, 그러면 거절권까지 상속이 되기야 하겠지만 자, 그건 포괄승계 성질상 당연한 거더라도 스스로 판다고 했던 사람이 자, 둘째 줄에서 거절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건 말을 바꾸는 게 되니까 이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이 정답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3번 같은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은 지문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이제 난이도 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시간에 여유를 두고 본다라고 하면 이 상속 판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여유롭게 편하게 푸느냐 아니면 조급하게 푸느냐에 따라서 정답 확률이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시간에 여유를 만들어서 풀어주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49번입니다. 자, 무효 취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강행규정 위반 무효가 나왔네요. 자, 강행규정 위반 나오면 이걸 바로 절대적 무효로 이거 주셔야 되겠고 자, 절대적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맞죠? 자, 2번 상대방의 강박을 이유로 법률을 취소한 자, 그 법률에게 추인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이거 순서입니다. 취소를 한 자는 취소를 먼저 했죠. 자, 그럼 법률행위가 이제 무효로 바뀌었을 테고 그 무효로 바뀐 법률행위를 추인을 할 수 있다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없다가 틀린 점이 되겠고 추인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건 말을 바꾸는 행동이라서 안 됩니다. 하지만 취소를 했던 당사자가 추인을 하는 건 무효로 바뀌었다가 무효행위 추인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이 되고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보고 풀어주신다라고 하면 2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제 수업 기준으로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처음 한번 배운 거니까 자, 이번에는 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유사한 형태의 지문이 두 개가 있어서 추인 이후에는 취소를 할 수 없다가 되겠죠. 추인을 했으면 취소 안 한다는 뜻이니까 다시 또 취소를 한다 그러면 안 된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취소를 했다면 무효로 바꾼 것 뿐이니까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면 다시 추인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순서가 잘 정리가 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3번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해서 권리자 본인이 추인하면 이 무권리자의 무권이라는 글자를 좀 살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무권대리 추인이랑 비슷하게 무권리자 법률행위 추인은 소급해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자,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고르고 지나가지 못하면 3번에서 또 삼각형이 발생돼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2번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유명한 기출지문이니까 2번을 정확하게 하는 게 더 필요하겠습니다. 자, 4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종료 전에 법정 대리가 추인을 하는 것도 효력이 발생이 되죠. 자, 법정 대리인에게 빠졌다면은 이 지문은 X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 종료 전이라도 즉 자기가 후견이나 법정 대리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라든가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이 아직 제한 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추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5번 지문에 기망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취소원 종료 후에 상대방의 계약에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 자, 기망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한 자를 취소권자로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사람을 취소권자로 읽는 데 성공했다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행동. 자, 이건 법정 추인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3번, 4번, 5번 질문이 다 판단이 조금씩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 지문에서 빨리 결정을 못하면 이 문제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적어도 난이도 중급 이상은 되는 이런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라는 건 사실 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 문제가 난이도 하로 느껴질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 대충대충 해놓으면 이번 지문 같이 순서를 반대로 쓰면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지문에서 흐지부지 해버리면 뭐 전체적으로 문제가 난이도 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조금 알더라도 정확한 지식, 그리고 자, 내가 어디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자, 그게 물어보는 지문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틀린 질문을 하는 건지, 틀리게 낼 수 있는 자리가 서너 군데 여러 개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체크하고 있는지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평가를 잘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번 조건기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대체로 다 주문입니다. 자, 조건기한 파트는 대체로 다 주문 숙지하는 부분이고요. 자, 1번은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니까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그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두 군데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성취한 때부터인지 소급표인지, 발생인지 소멸인지 두 개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현재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리고 2번, 자, 정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이건 이미 성취한 사실, 자, 이 단어를 정확하게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느냐 싸움이에요. 자, 이미 성취했으니까 기성 조건이란 말이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과 연결됐다면,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야 하고, 해제 조건이랑 연결됐을 때 무효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데 무효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법조문에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틀린 지문을 내고 있는 기출 지문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문장 나왔을 때 자, 내가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 우리가 재수업 기준으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 이렇게 기, 해, 무 이렇게 외운 다음에 일단 문제에서 기성인지 불능인지 확인하고 기성인 거 확인만 했으면 기, 해, 무 공식에 맞으면 O, 안 맞으면 X 이렇게만 해주시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예를 들어 생각해보고 시간이 하염없이 가고 실수만 늘어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번 문제를 푸실 때 문제가 쭉 나갈 때 벌써 이건 가장조건 법조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무조건 기성인지 불능인지부터 찾아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서 기성이라고 확인했지 이렇게 메모를 하고, 그리고 정지해제를 문제지에 어딘가 써 있으니까 체크를 해서 기정이네 무효 나오면 안 되지, 자, 이렇게 해주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뻔하게 정해져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자, 기술적으로 신속하게 풀 수 있게 연습이 돼야 되겠고요. 자, 3번의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한도가 해도 정지 조건부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처분, 반복 다 할 수 있다. 자, 이 미정한 동안이라는 얘기는 이제 성취하기 전이란 뜻이고,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성취나 또 기한도래 전에도 다 처분할 수 있다가 되겠고, 출제도 많이 하는 조문입니다. 그리고 4번,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조건 붙이는 게 허용이 되죠. 이 채무면제는 상대방한테, 채무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더라도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이 되겠고요. 자, 5번 질문에 조건 성취를 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질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다. 자, 방해를 하면 불성취의 경우에도 성취로, 방해 때문에 불성취된 거니까 성취로 주장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 문제들을 일단 대략 이렇게 좀 자세히 제가 좀 풀어 드려봤는데, 자, 전체적으로 조문 그리고 판례가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난이도상에 좀 높고 낮으면 조금 그 정확한 기억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문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좀 진행된 조문들, 3, 4월 달에 진행된 판례들을 좀 잘 숙지를 하셨으면은, 그러면 이 문제들의 좀 어려운 지문들이 섞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 50번까지 오면서 틀릴 만한 문제들을 제가 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내가 실수를 했다면 점수를 못 맞거나 뭐 틀린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방법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감에 의존해서 뭐 순서 무시하고 끝까지 막 다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시고,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내가 시간도 부족하고 문제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필요한 자리를 찾아서 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럼 일단 기출지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 문제 출제자가 어디를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일단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문제를 또 내 실력으로도 같은 방법을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꾸준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몇 점이 나왔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계속해서 몇 점 나오면 합격이고 몇 점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 계속 받는데, 몇 점이 나와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몇 점이 나와도 다 합격이 될 수 있어요. 4월밖에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결정합니까? 다만 내 문제점을 지금 확인해서 개선을 하는 사람, 내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지금 15점 맞아도 되고 5점 맞아도 돼요. 15점, 5점 나오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50점, 60점이 나와도 그게 어쩌다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점수가 그냥 찍다 보니 맞았어. 이런 걸로는 언제 또 15점이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줄 때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그림자처럼 따라 하시면 돼요.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어디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거 건너뛰고 어떤 거 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따라 하시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그 익숙한 패턴에 따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문제들은 좀 빠르게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물권법입니다. 문제 짧죠? 자, 옳은 것 고르시오예요. 틀린 것 고르시오보다는 좀 까다로우니까 끝까지 읽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암기사항입니다. 지상권, 저당권, 합별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자, 저당권은 토지 일부에 안 되잖아요. 틀렸고. 2번, 소유권, 제한물권 충돌할 때 소유권이 제한물권에 우선 보호된다. 자, 소유권이 제한물권 설정을 했는데 소유권이 우선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제한물권이 우선해야 됩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소유권 양도하면서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인에게 유보시킨다. 분리양도한다는 건데 유보시키는 특약 안 되죠. 반드시 같이 양도하거나 양도하지 말거나 해야 됩니다. 4번,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 말소 청구권. 합의해제를 하게 되면은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돌아오고, 소유권이 있는 매도인이 하는 어떤 등기 청구권, 말소든 진정명의 행위든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맞겠죠? 자, 그러면 4번 정답. 5번에 좀 까다로운 지문이 또 시간을 뺏으려고 하죠. 근저당 부동산이 양도됐을 때 근저당권 설정자인 양도인은 피담물 채무 소멸을 이유로 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근저당권 설정자인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설정자는 자기가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이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설정자는 자기가 설정할 때 돈을 갚으면 말소를 하기로 약속받은 게 있을 테니까 채권적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5번이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긴 한데 1, 2, 3번이 기본 이론이고 4번에서 유인성에 따른 소유권 매도인에게 바로 돌아오는 현상만 이해를 했으면 5번은 삼각형이 떠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문제인 겁니다. 52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마찬가지 문제 짧고 그리고 틀린 거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나올 때까지만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물권은 법률 체크하고 관습법 체크하고 그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다. 맞고. 자, 2번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만 대세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포기할 수 없다. 맞죠? 소유권에서 함부로 사용수익 권능을 없애는 거 물권법정주 위반이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무허건물 양수인에게 관습법상 물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관습법상 물권 우리 3개밖에 없어요. 자, 관습법상 법정시장권, 분묘기지권, 그리고 동산 양도자물권.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은 그런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요. 자, 가등기 담보권 4번. 가등기 담보권은 등기만 가등기지 담보물권이니까 저당권과 유사한 것이다. 맞죠? 자, 그리고 5번에 온천권은 물권이다. 틀렸죠. 온천권 그런 물권이 어디 있어? 자,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 아닌 것에 대표적인 판례가 됩니다. 그럼 정답 5번.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53번 물권 변동과 등기. 자, 등기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푸는 문제. 이것도 키워드로 어느 정도 가능해요. 1번 매수인이 얘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자,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면 이 판결은 등기를 청구했으니까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올 테고, 자, 그러면 등기를 필요로 한다. 이행 판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 2번 건물 완성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해도 자, 원래는 건물 짓고 등기하지만 등기부터 이렇게 했을 때에도 그 후에 등기에 부합하는 건물이 완성되면 효력이 인정이 된다. 맞는 거죠. 3번. 자,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 경유된 중간 생략등기. 여기서 포인트는 경유된. 자, 그 중간 생략등기가 경유돼 버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효력이 발생된다로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와 같이 적법 추정력이 있으므로, 자, 가등기에 추정력이 있으므로 틀렸죠? 우리 등기 중에 추정력 없는 등기 대표적인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정답 4번. 자, 5번은 따로 보지 말고 그냥 패스. 틀린 거 보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속도로 쭉쭉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물권의 소멸 틀린 것.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서 유치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뭐 맞는 지문이고 법조문인데 모르면 삼각형 쳐도 됩니다.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요. 2번. 토지가 포락이 됐어요. 땅 밑에 가라앉았죠. 아주 희귀한 판례이기 때문에 성토가 되더라도 소유권 다시 취득할 수 없다. 맞죠? 자, 비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3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혼동 문제가 나왔네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선택하셔도 좋고, 자, 자신이 있다면 계속 봅니다. 자,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요 앞에 문장, 콤마 앞에 문장이 없다면 지상권은 소멸하겠지만 이 지상권이 지금 현재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 경매를 하는 걸 좀 도와주려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되어야 되겠죠. 혼동의 예외 현상입니다. 그리고 4번.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저당권 소멸하겠죠.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이더라도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 소유권 때문에 사라졌는데 소유권이 무효가 돼버리면 혼동의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부활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삼각형 칠 건 치고, 알고 있는 판례는 빠르게 풀고, 모르면 또 삼각형 치고 하더라도, 자, 아는 게 나오면 풀고, 끝끝내 정답을 못 맞추면,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삼각형 3개, 4개를 만들어 놓고 결론을 못 냈으면, 그럼 문제에다 별표나 이렇게 쳐놓고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혼동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3번, 4번, 5번 같은 것들이 다 아주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 빠르게 선택하고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신속하게 포기하는, 이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55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 자,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문제는 출제 논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과 달리 3가지 정도 규제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침탈이라야 된다. 침탈이 아니면 허용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자, 상대방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하지 못한다. 자, 세 번째는 자, 제척기간 1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중에 정답 걸리게 돼 있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가 달라진 이 3가지 규제 사유 중에 정답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는데 여기서 특별 승계인은 선악 불문이다. 자, 선악 불문은 아니죠. 선의의 특별 승계한테 못하고 자기에게는 할 수 있으니까. 자, 2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 나오죠.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출소기간 아니다 했는데 출소기가 맞죠. 틀렸고. 3번. 사기 침탈 아니죠. 자, 사기에 의해서 건물을 넘겨준 경우는 침탈에 해당하여 침탈에 해당한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틀렸네요. 4번.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관해서 임의적으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 임의적으로 양도했다면 침탈 아닙니다. 자, 그러면 침탈에 해당함으로 또 틀렸죠. 5번.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했을 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법조문 그대로 옮긴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출제자 의도가 이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수님 만든 문제를 제가 편집만 좀 했습니다만은, 자, 이 3가지 침탈이냐 아니냐,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1년 안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3가지 주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기를 바라고 1, 2, 3, 4번을 걸러내고 5번을 선택해 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항상 이 3가지 논점을 신경 써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56번. 자, 문제가 길어요. 취득시효, 사례고.
내용적으로도 어렵고 길이도 길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남으면 하시더라도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시간이 애매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 나중에 시간이 남아서 이제 풀어보시면 이제 푸는 포인트만 좀 잡아볼게요. 자, 이게 취득시 완성에 의한 등기 청구권은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 진행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질 파악해달라는 거고 2번하고 3번 그리고 자, 4번 지문은 당사자가 변경이 되는데 이게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병으로 변경됐다. 자, 이걸 찾아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데 없다가 됐으면 틀렸고. 자, 3번 질문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자,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토지를 양도해서 자, 지금 2번하고 3번의 차이는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 바뀌었느냐 후에 바뀌었느냐에 따라 전에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후에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가 되는 것 비교를 해달라. 정답이 2번이 되는 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전후 정확하게 찾아주셔야 되고 소유자가 바뀐 건지 점유자가 바뀐 건지 이런 것도 체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데다가 4번에 보면 또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병으로 변경되고 다시 또 20년간 점유가 계속돼서 소위 2차 취득 시효까지 언급된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5번 지문은 불법행위까지 언급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요. 보통 이 정도면은 우리 시험에서 난이도 3급, 확실하게 3급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서 2, 3번을 찾아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를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차근차근 공부해 뒀다가 시간이 남으면 풀 수 있게는 해 두시되 시험장에 가서 이런 것과 싸움을 하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자, 57번 가보죠. 공유. 자, 공유도 사례로 나왔다면 좀 일단 지나가고 보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사례가 아니니까 풀어봄직합니다. 자, 공유. 옳은 것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없이 그 지분 처분하는 건 동의 필요 없죠. 공유물 처분한 거랑 다르니까 지분 처분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이번 공유물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모두 공유자 지분 과반수를 결정한다 했는데 관리는 과반수 결정이 맞지만 보존은 각자 하는 거니까 이번은 틀렸죠. 3번 공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있더라도 꼼꼼하게 안 읽으면 실수가 나옵니다. 자,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는 건 상속인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있으면 상속이 돼야죠. 3번도 틀렸습니다. 4번에 공유물에 관한 효물 분할에 협의가 성립했다가 포인트입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둘째 줄에 분할해소, 재판상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옳은 거 고르시면 문제니까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확인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 자, 공유자의 고유한 건 아닌 건 맞는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공유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가 틀렸죠. 우리 분할금지 특약 5년 범위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옳은 거 고르시면 문제지만 그래도 자, 틀린 자리들을 꼼꼼하게만 찾아주시면 난이도 중급 정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8번 지상권 옳은 모습 마찬가지로 옳은 거 고르시면 문제지만 사례 문제 아니니까 신속하게 체크해 봅니다. 자,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15년 약정할 수 있죠. 자, 공작물은 5년 아닌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5년보다 짧게 하지 말라고 한 거지. 이거 금지시킨 거지. 길게 하는 건 금지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5년, 20년 돼요. 그리고 이번 지상권자가 설정자 동의 있어야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는데 동의가 없어도 지상권은 양도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부분이 틀렸고요. 3번 당사자 간의 지료지급 약정했더라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죠? 자, 이 지료지급 약정은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적 약정. 자,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약정들은 당사자 간에는 지켜지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맞는 질문입니다. 그럼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 정도 정답 정확한 지문을 찾아냈으면 그러면 4번, 5번을 안 읽고 가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59번 법정지상권 자 박스 안에 사례 글자들이 보이죠. 갑, 을이 보이고 문제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 화면에 제가 집어넣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큰데 또 학습도 4월달에 아마 처음 배운 학생들이 많거나 아예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중간에 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바로 패스해 주시는 겁니다. 자, 나중에 가서 푸실 때 자, 문제 읽으면서 내가 배웠던 판례 나오면
그대로 체크하고, 자, 배우지 못한 판례가 나왔을 때는 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 달라지는지 체크하고 뭐 이런 걸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보통의 문제보다 3배씩 걸려요. 이런 문제는 풀지 말고 패스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건 지급번 정도에 나대지의 저당권 이거 나오는 순간 법정이사건 무조건 발생할 수 없다. 유명한 판례니까 기억 이유는 몰라도 지급번에서는 신속하게 선택이 돼줘야 되고요. 또 리을번에 동일 소유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 설정되는데 철거 신축됐다. 그럼 공동저당 철거 신축에서는 법정이사건 발생할 수 없다.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급번하고 리을번 2개 정도만 확인이 되면 자, 지금 박스 문제나 소급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문제에서 지금 틀린 거 고르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틀린 거 고르시고 해서 기억 니은 모르더라도 틀린 거 디귿 니은 맞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틀린 거 고르시면 디귿 니을 들어간 걸 빼주면 돼요. 디귿 니을 들어간 거 이렇게 빼주면 정답 1번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죠. 때문에 자, 완벽하게 못해도 해결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볼 수 있게 잃어버리는 게 좋아요. 60번 지역권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빠르게 풀 수 있고 자, 지역권 요역지랑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맞죠? 조금 정답 1번 가로 쓰고 패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지역권 땅 권리랑 걸리니까 요역지랑 분리 양도가 안 되고 지역권에서 가장 출제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자, 딱 물어보는 패턴도 정해져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61번 또 이런 문제 나오죠. 자, 문제를 배치를 할 때 어려운 문제 하나 쉬운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교차 배치를 좀 많이 했는데 시간 관리가 되는 분들과 안 되는 분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것들을 좀 풀지 말고 지나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게 문제 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푸실 때 이 문제는 틀려도 좋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경 쓰실 부분은 갑이 은소의 약수주택의 일부의 전세금 1억 주고 전세권 들어갔다. 그러면 일부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밑에 가보면 경매 청구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자,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이거 할 수 없다. 자, 이런 질문 나옵니다. 자, 이런 거 정확하게 예상해서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 경매 절차와 관련해서 저당권이랑 복합적인 이해를 필요한 이런 문제들은 아예 그냥 틀린다고 생각하고 자, 이 문제는 뭐 대충 별표 쳐놓고 지나가 버리는 선택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시작하실 때 자, 일부 전세권은 전체 경매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뭐 이런 부분의 질문이 따라 나온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정도만 체크가 됐으면 모의고사 평가로서는 아주 훌륭하고요. 틀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뒤로 가볼까요? 61번 유치권. 자, 유치권 문제는 키워드만 잡으면 풀 수 있고 틀린 거 고르시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 1번에 유치권 발생 배제할 수 있다. 맞죠? 2번 자, 유치물이 지원자의 방으로 소실됐을 때 물상대위 할 수 있냐 물어보겠죠? 자, 유치권은 물상대위 없다. 맞죠? 3번 피담보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할 경우에도 자, 지금 채권과 점유가 따로 발생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는 말은 돈 줄 사람이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유치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4번이 틀린 질문 되겠네요. 이렇게 빠르게 풀고 패스 해주시면 되고요. 63번 저당권 마찬가지 문제가 짧고 틀린 거 고르셔 문제 신속하게 풀어줍니다. 자, 이번 저당권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약정. 저 종물에 원래 미쳐야 되지만 이건 임의 규정이니까 이런 약정 유효하고요. 그리고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설치된 종물, 후의 것이든 전의 것이든 종물의 효력이 어쨌든 미친다. 맞고요. 자, 3번 저당 건물에 증축된 부분은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 건물과 동일성 유무에 관계없이 저당권을 미친다 했는데 이 동일성 유무에 따라 부합 여부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부합이 되면은 효력이 미칠 테고 부합이 안 되면 효력이 안 미칠 건데 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관계없이가 틀렸네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자, 문제가 길고 사례 형태의 근저당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별표 쳐놓고 패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와서 차근차근 채권 최고액이 1억이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을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 이게 해설 강의에 해설 올려놨고 오늘은 이제 이런 컨셉의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실전에서는 버려뒀다가 천천히 시간을 두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볼까요? 계약 성립 5번. 이런 문제들 푸는 거예요. 자,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을 때, 불합의가 있으면 성립이 안 됐으니까 성립이 안 되면 취소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 읽으실 때 불합의가 됐다를 성립되지 않은 거다로 읽을 수만 있으면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은 그에 대한 성량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맞겠죠? 정답이 되게 쉬운 데서 나왔네요. 자, 구체적이지 않으면 청약의 위, 구체적이면 청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피 볼 것도 없이 정답 2번 해주시면 되고. 66번 동시이행 항변권. 자, 지금은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자, 동시이행 항변권은 판례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응용 지문이 잘 없어서 판례만 정확히 숙지가 되면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6월까지 정도 기다려 주셔야지 될 거고요. 제가 푸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 이거 나오면 동시행관계 유지된다, 소멸된다, X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정답 1번에 끝나는 거예요. 자, 판례 그대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더라도 동시행관계 유지된다.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2번도 자 동시행관계는 어느 일방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시행관계 존속한다.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자, 일반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채무 이행이 곤란한. 자, 이행이 곤란하면 나도 이행 곤란한 거죠. 자, 그러면 동시 이행 항변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4번 동시 항변권은 당사자 원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을 고려하지 않는 자, 원형이 필요한 권입니다. 원형이 없으면 고려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지체저지로만 원형이 없어도 다 자동 발생이 되게 되는데 4번 지문이 좀 어렵죠. 5번 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도 동시행관계 맞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초기 학습 단계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의 원리 위주로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좀 까다로운 지문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난이도 중급 이상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응용 지문이 없는 이런 판례 위주의 출제를 하는 영역에서는 판례만 정확하게 숙지가 되고 시간이 한 6월, 7월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들이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 좀 인내하면서 판례를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7번 사례 문제죠. 그러면 중간에 푸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길이가 짧으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갑 자신이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매한 후죠. 등기되기 전에 수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 됐고요. 이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자, 문제를 풀 때에는 유형화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후발적 불능의 원인이 자, 수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당사자 갑이나 을에게는 지금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해제나 손해배상으로 접근할 수 없고 자, 이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반대급부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자, 처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손해배상으로는 청구할 수 없고 해제로도 청구할 수 없어가 해제로도 없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려요 사실은. 그래서 귀책 사유 없는 불능에서는 해제가 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된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 간단한 사례가 되는데 자, 불능을 유형별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바로 불능이니까 해제 이렇게 하면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불능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일단 문제가 불능으로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 원시적 불능이라면 해제 뭐 이런 얘기도 안 나오지만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이외에 어떤 얘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별해 주셔야 되고 후발적 불능이라면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귀책 사유가 있는 케이스인지 귀책 사유가 없는 케이스인지 귀책 사유 없다면 그냥 순수 위험부담으로 가는 거고요. 귀책 사유가 있다면 다시 또 그게 갑의 귀책인지 을의 귀책인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유형별로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해제가 될까 손해배상이 될까 이렇게 풀어가면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툴 불능이 됐을 때 문제를 접근하는 순서 원시적 후발적 점검하고 귀책사유 점검하고 귀책사유 있다면 누구한테 있는지 점검하고 이것만 잘 적용을 해주시면 자, 조금만 더 연습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68번 갑은 자신의 금을 을에게 배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자, 요 스타일. 자, 지금 갑은
을에게 팔았어요. 근데 대금을 을이 병에게 지급해요.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고 지금 병이 수익계산 표시까지 했습니다. 문제 한쪽에다가 자세히 그리진 않더라도 갑이 을한테 팔고 그리고 을이 병한테 대금 주기로 하는 자, 항상 일정하게 제3자를 위한 계약 구도를 그려놓고 자,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걸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미뤄뒀다가 나중에 푸는 게 더 좋긴 하겠고요. 짧은 문제니까 제가 얼른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병은 수익에서 표시했으니까 대금 청구할 수 있겠죠. 2번 을은 갑과 병의 법률관계 하자를 이유로 병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돼요. 이 문제는 이 2번이 꽂힙니다. 자, 갑과 병의 법률관계면 여기 자, 대가관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대가관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가관계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가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3번 을은 갑과의 법률관계에 의한 항변 을과 갑의 법률관계니까 보상관계가 되겠죠. 보상관계에 의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아닐지라도 지금 현재 2번하고 3번 지문이 가장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꽂힙니다. 자, 그리고 4번 을의 채무 불이행했을 때 자, 병이 갑과 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해제는 못하죠. 정답이 4번이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보상관계 문제인지 대가관계 문제인지 구별하는 2, 3번 구별 그리고 수익자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구별하는 1번, 4번 같은 거 구별 자,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문제 방향성이니까 감안하셔서 문제 추적하시면 되겠고요. 69번 자, 사례는 아니지만 문제가 좀 깁니다. 틀린 거 고르셔 문제고요. 4번, 5번, 3번도 굉장히 길고요. 자, 이러면 상대적으로 시간 대비 결정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자, 빠르게 풀어보면 1번은 당사자 수인 여러 명이니까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환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2번 자, 매매계약 해제했을 때 매수인 명의 소유권 잡는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가 된 이 현상 유인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검토되어 있으면 되겠고요. 3번 지문에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 전 청구 보존을 위한 가등기 어쨌건 등기를 했으니까 제3자에 포함이 됩니다. 4번 매매계약 해제 후지만 말소 등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은 등기도 했고요. 또 선의의 제3자니까 포함이 되겠죠. 제3자에 5번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되기 전인데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 건물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를 했다면 등재를 하면 등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3자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데 포함된다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네요. 그래서 자, 해제 제3자가 등기를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3, 4, 5번 자,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제3자 판단 기준만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 충분한 연습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 뺏기면 안 되겠죠. 70번 이런 거 풀어야죠. 자, 틀린 거 짧은 문제. 자,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 다 일단은 채권계약입니다. 맞고요. 2번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균분해서 부담한다도 맞고요. 공평하니까. 3번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목적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매수인에게 속한다라고 했는데 자, 인도하지 않은 목적으로부터 생긴 과실 인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물건 주고 돈 주고 하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3번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대금 지급이 완료됐다면 매수인이 과실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 문제에 대금 지급되어 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럼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대금의 이자를 매수인이 챙기고 있으니까 과실은 매도인이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얼른 풀어주고요. 71번 담보책임입니다. 자, 사례는 아니지만 담보책임은 분명히 암기사항을 상당 부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이 문제는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되어있을 거고 7월 넘어가면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정답 지문만 좀 확인을 해보면 지금 3번 지문에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인데 선임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 선임매수인이죠. 그러면 계약을 한 날부터가 아니라 몰랐으니까 안날부터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자, 연습이 된 학생들한테는 항상 이 부분을 한날 안날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숫자만 보게 되고 안날 안날 체크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문제가 어려운 거지, 또 암기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거지,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높은 문제라고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많은 암기를 요구하고 함정들이 곳곳에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담보책임 문제는 꾸준히 점검만 되면 되고, 내가 맞추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72번 가보죠. 매매 교환. 이 부분은 체크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환매 특약 반드시 매매와 동시에 해야 되죠. 할 필요 없다 했으면 바로 1번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실수하고 있으면 내가 공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71번은 틀려도 문제 없어요. 자, 1번도 실수로 틀렸고 나중에 확인해 봤을 때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1번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건 지금 다시 동영상 보고 학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환매는 특약이 걸리게 되면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할 때 다시 사기로 환매 특약을 이렇게 해버리면, 을은 자기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 마음대로 팔기가 좀 불편한 게 다시 돌려주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가 마비되는, 우리 입장에서 소유권 행사가 마비되는 측면이 좀 생겨서 규제를 좀 받게 됩니다. 기간 연장을 못한다든가 2번, 또는 5년 안에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받는 한면은 반드시 매매랑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유를 학습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 리도 없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다른 걸 열심히 외우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1번을 모른다면은 그건 다시 기본 강의나 또 심화 강의 쪽에서 재차 선차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7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건물 빌린 사람이 건물에 뭔가를 설치했을 때 떠나면서 사라고 하는 이런 권리가 되겠고, 틀린 것. 자, 부속물 세우권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포기해도 효력이 없다가 됩니다. 포기특약은 효력이 없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됐을 때에는 돈 안 내서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3번 자,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청구권 인정되지 당연히 않겠죠. 떠날 때 하는 거니까 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4번 매수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갱신 청구 먼저 해야 된다가 틀렸는데,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랑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랑 청구 요건이 좀 다릅니다. 자, 반드시 갱신 청구 먼저 해야 되는 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갱신 청구를 먼저 하라는 말이 없는 대신에 동의를 받아 구속시킨 것,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구속시킨 것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어디서 배운 건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4번을 놓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자, 이게 실수로 틀린 거라면은 보완하시면 되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몰라서 틀렸거나 이렇더라도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이런 실수를 학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한 6월 정도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될 겁니다. 아까 환매 문제랑은 좀 달라요. 이번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 사용 임대차라고 하면은 이제 여관이나 모텔 같은 숙박업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이상해지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74번은 이제 전대차 계약 사례가 되겠는데, 짧아 보이지만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대차 계약 사례는 자, 지금 갑이을을 임대차하고 을에게 임대차하고 기간 중에 동의 없이 전대차 했네요. 그럼 이제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보시고, 자,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두 개인데, 자, 동의 없이 했을 때 전대차 계약이 무효냐 이겁니다. 근데 동의 없이 해도 당사자 간의 유효고 대항을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했을 때 해지할 수 있냐 이건데, 원래 해지할 수 있지만, 자,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이 갑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 무단양도 전대는 이 1, 2번이 꽂힙니다. 지금 현재 1번이 틀리고 2번이 맞는데, 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면 1번은 틀린 지문인데 맞는 지문 같은 느낌, 2번은 맞는 지문인데 틀린 지문 같은 느낌으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어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1, 2번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무단양도 전대에서 중요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75번. 여기서부터 이제 민사특별법인데, 특별법은 아마도 이제 한 번 정도 또는 많이 보셨어도 2번 정도밖에 학습이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이 임대차보호법 이하 나머지 내용은 내가 기억나는 한도 안에서 빠르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자,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주택임대차니까 주택이니까 2년으로 된다. 맞겠네요. 그리고 자, 일시 사용 임대차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2번 바로 틀렸네요.
여관 모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패스. 76번.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설명으로 틀린 것. 다가구 단독주택. 자, 다가구 주택에서 동호수 기재하지 않았다 판례 있죠? 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니까 기재 안 해도 대학령 취득 한다가 돼야 되니까 1번 또 틀렸네요. 자,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걸로 일단 배정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쉽게 푸는 것도 판례가 숙지됐을 때 얘기니까, 자, 이런 질문들은 틀리더라도 꾸준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번 상가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주로 주문들이고요. 자, 보증금 10억 원인 상가다. 그러면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상가금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만 권리금 규정은 적용이 되는 예외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9억 초과 상가에도 적용되는 4개 규정,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그리고 3개월 채시 해지 조항. 자, 이 4가지는 반드시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 이번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 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6개월 그리고 만료일까지 기간 정확히 봐주시고요. 3번 임차인이 3기분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 사유이기도 하고 갱신요구 거절 사유이기도 하고 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면제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자, 발생하지 않는다. 되겠네요. 자, 이 갱신요구 거절 사유 중에 하나가 발생되면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원리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4번 상가건물 임대차 목적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라면 국유재산에 권리금이 있으면 안 되겠죠. 5번 상가건물에 대한 전대차 계약의 권리금 규정이 적용이 되어버리면 임대차 권리금과 중복되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권리금에 대한 핵심 사항들 위주로 점검할 수 있게 드렸는데 아직 많이 학습되지 않았다면 틀릴 수 있을 겁니다. 괜찮지만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반복해서 다음번 문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78번 집합건물법. 자, 마찬가지 현재 학원에서 집합건물법을 아직 수업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틀리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점검만 하겠습니다. 틀린 것. 자, 관리인, 아파트 관리 조정이 생각하시면 되고 구분 소유자의 필요 없습니다. 2번 구조상 공용 부분, 계단복도 엘리베이터 지칭하는 거고요. 물권의 득실 변경은 소유권 이전을 말하는 건데 자, 등기를 하여야가 아니죠. 등기할 필요 없이 전유 부분 따라 말 겁니다. 그리고 관리인은 자,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매년 소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 같이 사용하는 자, 그런 것이 명백한 옥상이나 또는 1층 공간 이런 것들을 자, 그들만의 공유로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5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관리비 중에 공용 부분 관리비 채권 말하는 거고요. 승계일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가 있다가 맞는 질문 주문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틀리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점검은 꾸준히 하도록 합니다. 79번 가등기납부법. 자, 가등기납부법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옳은 거 고르시고요. 그 문제도 길고 자, 내가 풀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빠르게 점검하고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겠고 지금 제가 대략 한 10몇 문제 정도를 이건 지나가도 되고요 라고 하면서 지나갔는데 자, 그렇게 해도 그걸 다 틀렸더라도 또 그 남은 문제 중에 풀었던 것 중에 일부 실수가 나왔더라도 한 15개를 틀려도 그래도 60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한 7, 8개 정도 버리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빨리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번에 이 실행통지는 변제기가 도래하면 아무 때나 하면 되고요. 2개월이 아닙니다. 이 2개월은 실행통지 도달일부터 2개월간 청산기간이라는 거지 실행통지를 2달 안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가 틀렸고요.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 통지할 때 청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 안 해도 된다 틀렸죠. 없으면 없다고라도 통지하라 그랬습니다. 3번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담보목적물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인데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건 뭐 가등기 담보권자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선순위의 피담보 채권액은 자, 채권액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통지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는다. 자,
자, 객관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러면 금액을 다시 따지면 될 일이고, 자, 이걸 따질 때 채권자가 금액을 다시 통지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자, 금액을 다투어서 법원으로부터 금액을 다시 결정받는 겁니다. 5번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 청산금 지급하기 전이더라도 담보목적으로 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틀렸죠? 청산금 지급 전이라면 청산주가 끝나기 전이니까 그러면 아직은 담보물권에 불과한 거라서 자, 그러면 과실은 채무자 또는 담보 설정자에게 귀속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3번이 될 텐데 뭐 그렇게 쉬운 질문들은 1번 정도, 2번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버려지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80번. 자, 명시탁 문제 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시간이 남으면 풀 수 있게 해주시고 다행히 이제 끝쪽에 나오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운영에 크게 지장을 주진 않을 건데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문제의 정답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습해서 맞추기로 하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명의신탁 문제는 항상 중간생략형이나 계약형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중간생략형이나 계약형 판정을 해내지 못한다면 밑에 있는 지문을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문제는 틀려도 괜찮은데 이 문제가 중간생략형인지 계약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것만 성공했다면 모의고사로서는 성공입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답은 천천히 공부해서 맞춰도 괜찮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생략형과 계약형은 매수인과 등기 이전 받은 사람이 같으면 계약형, 다르면 중간생략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실 때 막 읽으면서 아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매수인을 찾는 거예요. 그럼 찾아봅니다. 2019년 갑은 명예스토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친구 을과 명의시타 약정을 체결하고 여기까지 매수인이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럼 무시하고 을에게 매수자금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무시하고 갑과 약정대로 을은 동그라미 명의시타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 매수를 했죠. 이걸 찾는 거예요. 체결하고 또 소유권 전 등기도 그러면 자기 명의로 받았네요. 그러면 자 매수인하고 등기 받은 사람이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면 계약형이구나. 그 문제를 계약형으로 결정을 내리신 다음에 계약형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리던 관계도 저는 이렇게 그려드리는데 병으로부터 갑이 사고 싶지만 직접 계약 안 하고 을한테 돈을 줘서 이렇게 매매와 등기를 하게 하는 이런 약정을 계약형이라고 하죠. 살짝 그려놓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병이니까 상대방 선의 체크해 두고 그러면 명의신탁은 효력이 없다. 중간생략형 계약형 차이 없는 지문. 자, 현재 엑스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중간생략형이라면 병이다가 되겠지만 계약형이니까 을이고 상대방 선이니까요. 3번 자,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틀렸죠? 중간생략형이라면 대위 말소가 되겠지만 계약형은 갑과 병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유형만 구별을 했으면 1, 2, 3번 정도에서 정답 3번으로 충분히 골라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유형 구별을 못하면 1번은 양쪽 유형에서 다 맞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중간생략형으로 잘못 풀어도 잘못 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자, 틀리는 건 괜찮지만 유형을 못 맞추는 건 공부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8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1시간 정도 풀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문제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빠르게 풀어내는지를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또는 틀려도 상관없는 문제들을 빠르게 포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총평을 좀 남겨드리면 자 점수대별로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부분에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35점 이하의 점수가 나오셨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35점 이하의 점수가 나왔다면 분명히 기본 암기 사항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1, 2월달 기본 강의나 3, 4월달 기본 강의 또는 과목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1, 2월, 3, 4월에 진행되었던 필수 이론 강의들의 부족함이 있었다는 소리고 그럴 때는 그때 들었어야 될 내용들을 내가 빠뜨린 게 있는지 잘 체크해서
그 부분을 예습복습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아직은 문제 욕심낼 상황은 아니겠지만 문제를 연습하지 않으면 늘지 않으니까 모의고사는 꾸준히 보시되 그때 점수에 대한 욕심은 딱 내려놓으시고 기본 강의를 한 바퀴라도 더 깔끔하게 돌려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35점에서 50점까지 사이, 요 사이 때 점수에 있는 분들은 뭐 4.5점 사이로 그렇게 실력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35점이나 50점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은 기본적인 암기 사항들은 되어 있고 아직 정확한 구별이 좀 안 되는 정도라고 보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에 틀린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조금 더 숙달하는 건 필요하겠고, 이런 분들은 지나간 강의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수업을 그냥 보시면서 내가 기출문제 점검 같은 거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실 생각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50점대 이상 점수를 받으신 분들은 사실 뭐 재수생분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나 가능한 상황이에요. 50점 이상 나오신 분들은 뭐 일단 축하드리고 본인이 학습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평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부는 꾸준히 하시되 책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반복 학습하는 방법보다는 문제를 먼저 풀고 틀릴 때 책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공부 방향을 좀 바꿔주시면 더 효율적인, 그 안정적인 점수대로 갈 수 있는 실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언드리는 부분은 새 구역에서 어떤 학생은 이미 합격자로 결정되고 어떤 학생은 이미 패배자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점수대, 모든 점수대에 있는 분들이 9월달, 10월달에 가면 55점 근처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일부 90점대에 가 있는 분들 나오겠지만 그분들은 우리 학원가에서 선생님들도 누구도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55점 근처에서 모여들은 그 사람들이 60점을 결국은 넘을 수 있게끔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자, 여러분들 지금은 35점, 25점 이렇게 되더라도 7월, 8월 가서 9월 넘어갔을 때 55점까지 따라붙어 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실제 시험에서 승산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내가 공부 방향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문제풀이에 대한 숙달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저 점수가 나오기를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그러면 또 똑같이 9월달 가서 35점 점수가 유지가 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부족한 게 기본 이론이면 좀 늦었다 싶더라도 기본 이론 보완을 하시고, 내가 지금 기본 이론은 된 것 같은데 문제 적응력이 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문제 적응력 제고를 하시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지, 그래야지 9월 달에 갔을 때 55점, 65점 근처에서 시험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꾸준히 보셔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빨리빨리 찾아내셔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총평은 이렇게 마치고요. 해설 강의 이미 방문각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좀 빠르게 해설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총평에도 주안점을 두고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